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 되면 머리 위로 별이 쏟아질 듯 가득하고 낮에는 맑은 계곡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깊고 고요한 곳에 학식 높고 덕망 있는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젊은 시절 나라의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던 높은 벼슬아치였으나 조정의 어지러운 다툼과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의 시기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 진사댁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는데 그는 기와집이라 하기에는 소박하고 초가집이라 하기에는 단정한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담한 집에서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붉은 홍시를 떨어뜨리거나 하얀 눈꽃을 피우며 집안의 운치를 더해 주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낡은 책 한 권과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댁에는 주인 선비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보피라는 달래라는 이름의 어린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큰 홍수에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것을 선비가 거두어 친딸처럼 기른 아이였습니다. 달래는 비록 신부는 종이었으나 선비의 가르침을 받아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무엇보다 선비의 안색만 봐도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만큼 영민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쯤이면 선비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침을 하며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달래에게 있어 선비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하늘 같은 아버지였기에 그녀는 선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밤새 내린 서리가 마당의 풀잎마다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청아한 소리를 내는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선비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침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뒷산에서 직접 캔도라지로 무친 반찬을 소반에 정갈하게 담아 선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선비는 책을 보던 눈길을 거두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달래를 맞이했습니다. 달래야, 오늘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 부엌일이 힘들지 않았느냐. 선비의 따뜻한 물음에 달래는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나으리, 아궁이 불이 따뜻하여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라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올해 감이 유난히 붉구나. 자연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결실을 주는데 세상사 인심은 어찌 그리 변하기 쉬운지 모르겠구나 하며 나직이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선비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달래는 문밖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는데 이는 혹시라도 선비가 물을 찾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바로 대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래의 눈에 비친 선비는 최근 들어 부쩍 야위어 보였고 밤늦도록 책을 읽느라 기침 소리가 잦아진 것이 마음에 걸려 그녀는 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기를 다가오는 겨울에는 산에서 귀한 약초라도 더 캐어다가 선비의 몸을 보신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가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달래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상을 물리고 따뜻하게 우려낸 국화차 한 잔을 다시 내왔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선비의 굳어있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는 달래에게 너도 부엌에 가서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든든히 먹거라. 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진사댁 앞을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선비의 글 읽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듯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가끔 갓 쪄낸 옥수수나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아 달래편에 보내며 선비의 안부를 묻곤 했고, 선비 또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기에 마을과 선비의 집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음식들을 부엌 한 구석에 잘 정리해 두었다가 선비가 입맛이 없을 때마다 별미로 만들어 올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 야무짐은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여 언젠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가도 손색이 없겠다는 말을 듣곤 했지만 달래는 오직 이 집에서 선비를 모시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까지 깊숙이 들어온 오후가 되면 달래는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낙엽을 쓸어 모으곤 했는데 대나무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는 이 집의 평화를 상징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사랑방 새마루에 나와 앉아 달래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붓을 들어 난초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리자 선비는 달래야 낙엽을 너무 깨끗이 쓸지 말거라. 흙도 덮을 이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며 웃음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달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네, 나으리 마당 한쪽으로 모아두어 거름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고 이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정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무렵 마을 입구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기 전까지 이 집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달래는 저녁 준비를 위해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담고 있었는데 문득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에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일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선비는 그런 달래의 마음을 알 리 없이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옛 성현들의 말씀을 적은 책을 펼쳐들고 있었는데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의 조화인지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일의 전조인지 알 수 없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집안은 더욱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달래는 선비의 방에 군불을 넣기 위해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고 있었는데 붉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과 자신을 거두어준 선비에 대한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자신이 늙어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비 또한 방 안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창호지문에 비친 달래의 그림자를 보고는 저 아이가 혼기를 놓치고 자신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달래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며 서랍 속에 넣어둔 작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워 잠을 설쳤기 때문인데 꿈속에서 검은 뱀이 담을 넘어 들어와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해몽을 믿는 편은 아니었으나
마음이 개운치 않아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달래는 선비가 식사를 거의 남긴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나으리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찬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그저 밤새 생각이 많아 입맛이 없을 뿐이다. 네 솜씨는 언제나 훌륭하다. 라고 달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선비의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분명 무슨 근심이 있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더욱 정성을 다해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비는 서재에 틀어박혀 붓을 들어 편지를 한 통 쓰기 시작했는데 수신이는 다름 아닌 한양에 계신 임금님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보낼 수는 없었으나 선비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상소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시골에 있어도 마음은 늘 나라와 백성을 향해 있었기에 최근 조정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간신들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충신들을 모함한다는 소식에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달래는 선비가 글을 쓰는 동안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차를 끓여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물러갔습니다. 찻잔 옆에는 가을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선비의 머리를 맑게 해주려는 달래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선비의 집 주변은 대나무 숲이 울창하여 바람이 불 때마다 쏴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는 마치 세상의 잡음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글을 쓰다 말고 창문을 열어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도 곱게 자라는데 어찌 사람은 욕심으로 속을 채우고 굽어지려 하는가. 그는 붓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달래가 콩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에는 선비가 좋아하는 콩비지찌개를 끓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맷돌 돌아가는 소리는 투박하지만 정겨웠고 선비는 그 소리에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의 삶은 단조롭지만 그 안에 깃든 진실한 마음들이 선비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우물가는 달래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했는데 달래는 그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가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달래야, 너는 참 복도 많지. 이렇게 훌륭한 나으리를 모시고 사니 말이야. 그녀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부엌으로 돌아오며 오늘 저녁 밥상은 더욱 정성스럽게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가 좋아하는 호박잎을 찌고 강된장을 자박하게 끓여 입맛을 돋우어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부엌 가궁이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솥뚜껑이 들썩이며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사랑방에 있는 선비의 코끝까지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선비의 집은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고요한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달래는 저녁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는데 선비는 붓을 정리하고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냄새가 아주 구수하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차렸으니 고맙구나. 선비의 칭찬에 달래는 수줍게 웃으며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비가 밥 한 술을 뜨고 강된장을 얹어 호박잎에 싸먹는 모습을 보며 달래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셨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잘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선비는 식사 도중 달래야. 내일은 읍내장에 다녀와야겠다. 겨울 준비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좀 사오너라. 라고 일렀습니다. 달래는 네. 나으리. 안 그래도 솜이랑 무명천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나으리 좋아하시는 곶감도 좀 사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허 웃으며 그래. 곶감도 좋고 네가 좋아하는 엿도 좀 사 먹거라. 하며 엽전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달래는 그 돈을 소중히 받아들며 내일 장에 가서 선비에게 드릴 따뜻한 털신 하나를 몰래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달래가 상을 물리고 나자 선비는 다시 책을 펴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일 달래가 집을 비우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치부하며 억지로 책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온 세상은 잠들었으나 선비의 집마당을 지키는 늙은 삽살개만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컹컹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나오다가 개를 달래며 누렁아 왜 그러니 산짐승이라도 내려왔니 하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달래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대문 밖 어둠 속을 향해 있었습니다. 달래도 덩달아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빗장이 잘 걸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은 우풍이 들어 조금 쌀쌀했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니 금세 온기가 돌았습니다. 달래는 내일 장에 갈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선비는 개 짖는 소리에 잠시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렁이는 헛짖는 법이 없는 영리한 개였기에 선비의 마음속 불안감은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희미한 가운데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내가 너무 예민해진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 향기가 퍼지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래가 장에 가는 길을 배웅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 전 달래는 이미 일어나 채비를 마쳤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닦고 깨끗한 무명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부엌에 들러 선비가 드실 아침, 죽을 뭉근하게 끓여놓고 반찬도 뚜껑을 덮어 잘 챙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방문 앞에 서서 나으리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상은 부엌에 차려두었으니 챙겨 드십시오. 라고 작게 고했습니다. 방 안에서 선비의 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날이 차니 옷깃을 잘 여미고 낯선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선비의 당부에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달래가 살인문을 나서 마을길로 접어들 때까지 선비는 대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걸어가는 달래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선비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달래가 없는 집은 왠지 모르게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맨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맑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선비는 부엌으로 들어가 달래가 차려둔 죽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한 숟가락 뜨며 달래의 정성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 주막에는 낯선 사내 두 명이 탁주를 마시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은 평범한 나그네 같았으나 눈빛이 매섭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이 진사라는 늙은이가 사는 곳이 저 산 밑 대나무 숲집이라지 한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다른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네. 오늘 그 집 계집종이 장에 간다 하니 집에는 늙은이 혼자 있을 걸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바람에 흩어져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는 불길한 기운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정의 간신들이 보낸 자들이었으며 선비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손을 쓸어 온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장터로 가는 길에 산길을 넘어야 했는데 평소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넘던 고개가 오늘따라 가파르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선비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달래의 마음속에는 아까부터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녀와야겠다. 나으리 혼자 계신 게 영 마음에 걸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달래는 필요한 물건들을 꼼꼼히 고르면서도 마음은 온통 집에 가 있었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선비는 책을 읽다가 잠시 졸았는데 꿈속에서 다시 그 검은 뱀이 나타나 이번에는 자신의 발목을 무는 꿈을 꾸고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의아해하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라면 기척을 하고 들어왔을 터인데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선비가 대문을 열자 먼 길을 온 듯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했습니다. 선비는 본래 인심이 후하고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성품이라 흔쾌히 사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산골이라 대접할 것은 없으나 시원한 물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선비는 팻마루에 사내를 앉히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왔습니다. 사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소매로 입을 닦으며 선비의 집안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집이 참으로 조용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댁에는 어르신 혼자 계신지요? 사내의 질문에 선비는 별 의심 없이 아침에 아이가 장에 가서 지금은 혼자 있소만 곧 돌아올 것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선비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선비와 사내가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장을 보고 돌아오던 달래는 마을 입구에서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달래야, 아까 어떤 낯선 놈들이 네 주인 어른 댁을 물어보며 지나가더라. 인상이 험악한 게 영 좋지 않아 보이던데. 얼른 가보거라. 할머니의 말에 달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고쳐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선비의 안위가 걱정되어 다리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달래의 심장 박동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달래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살인문을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뺀마루 끝에 놓인 낯선 가죽신 한 켤레였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이 신는 집신이나 투박한 남학신과는 달리 기름을 먹여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 신발은 주인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사랑방 쪽에서 선비의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의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부엌 앞 평상에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사랑방 문 앞을 향해 인기척을 내며 나으리. 달래가 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고 선비가 환한 얼굴로 달래를 맞이했고 그 옆에는 아까 본 낯선 사내가 비스듬히 앉아 묘한 눈빛으로 달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선비는 달래를 보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 달래가 왔구나. 인사 올리거라. 이분은 한양에서 내 옛 벗의 소개로 찾아오신 김진사 조카분이시다. 이곳 지리를 익히고 학문을 닫고자 잠시 머물기로 하셨으니 네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셔야 할 것이다. 선비의 말에 달래는 사내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으나 사내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먼 길 다녀오느라 수고했구나. 산골 처녀치고는 제법 맵시가 있네. 하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의 눈처럼 서늘하고 탁한 기운이 서려 있어 달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사내는 자신을 선비의 오랜 친구인 박대감의 먼 친척이라 소개했는데 가져온 보따리에서 귀해 보이는 약재와 서책들을 꺼내놓으며 선비의 환심을 샀습니다. 숙부님께서 이 진사 어르신의 학식과 인품을 늘 흠모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건강도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사내의 말솜씨는 청산유수와 같아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선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에 들떠 얼굴에 화색이 돌았으나 달래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물러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닫힌 방문 너머로 들리는 사내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길한 소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달래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서두르는 동안 마당에 묶여있던 누렁이가 평소와 달리 밥을 줘도 먹지 않고 사랑방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누렁이는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잘 흔드는 순한 개였기에 이런 반응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달래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누렁아, 너도 저 손님이 싫으니 나도 왠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개는 달래의 손길에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이내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직감은 사람보다 예리하다는 옛말이 떠오르자 달래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 어르신을 지켜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녁상이 들어가고 술잔이 오가는 동안 사내는 교묘하게 선비의 과거 이야기와 조정에 돌아가는 사정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으나 술이 몇 순배 돌고 사내가 맞장구를 잘 쳐주자 조금씩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문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사내가 묻는 질문들이 학문이나 안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선비가 숨겨둔 상소문이나 옛 동료들과의 연락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르신, 혹시 한양에 계신 분들과 서신 왕래는 자주 하시는지요? 요즘 조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사내의 은근한 유도신문에 선비가 대답하려는 찰나 달래는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하며 나으리 숭늉을 내왔습니다. 하고 방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달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으나 선비는 허허 웃으며 그래, 술을 마셨으니 따뜻한 숭늉이 좋겠구나 하며 달래를 반겼습니다. 달래는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사내를 슬쩍 곁눈질했는데 사내가 황급히 소매 속으로 무언가를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종이 뭉치나 작은 주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달래는 모르는 척하며 상을 정리하고 나왔지만 등 뒤로 꽂히는 사내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카로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집안의 드리운 먹구름이 생각보다 짙고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내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손님이라는 핑계로 사랑방에 눌러앉아 선비의 수발을 드는 척하며 실제로는 달래가 선비에게 다가가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했습니다. 달래가 차를 끓여가면 내가 이미 좋은 약차를 드렸으니 이건 필요 없다 하며 돌려보내거나 선비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약재를 다린다는 핑계로 연기를 피워대곤 했습니다. 선비는 사내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여 고마워했지만 달래는 그 약재 냄새 속에서 맡아지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나는 향긋한 약초 냄새가 아니라 썩은 나무나 독버섯에서 나는 음습한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없이 천리를 간다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진사댁에 머무는 낯선 손님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손님. 눈매가 꼭 도둑놈 같지 않아 어제 내가 밭일하다 마주쳤는데 인사를 해도 본체 만체하고 침을 찍 뱉고 지나가더라니까. 또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이 진사 어르신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탈이야. 저런 놈을 며칠씩이나 재워주다니. 혹시라도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달래는 물동이를 채우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도 그자가 수상하게 보이는데 오직 주인 어르신만 그자의 검은 속내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달래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던 촌장댁 노마님을 만났습니다. 이 노마님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워 사람들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을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노마님은 달래를 불러 세우더니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래야, 네 주인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이 예전 같지 않구나. 검고 탁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달래가 깜짝 놀라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묻자. 노마님은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을 때 그런 기운이 도는 법이다. 독사는 화려한 꽃 밑에 숨어 있는 법이니 네가 주인 밥상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특히 탕약이나 국물을 조심하거라. 노마님의 말씀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달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독사라는 말과 국물을 조심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주인 어르신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내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도끼를 내려치는 솜씨가 어찌나 살벌한지 마치 사람의 목을 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선비는 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자네 힘이 장사로구만. 장작이 시원하게 갈라지는 걸 보니 내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하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으며 사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사내는 장작을 패다가도 힐끔힐끔 선비의 동태를 살폈고 선비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딴청을 피울 때면
도끼를 든 손에 핏대를 세우며 섬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래는 그 표정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님의 표정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자객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으리께 저자의 정체를 알릴 수 있을까?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의심 많은 종으로 몰려 쫓겨날 수도 있어. 달래의 고민은 깊어만 갔고 쌀을 씻는 물은 그녀의 눈물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 부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내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갈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약초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낮에 맡았던 역한 냄새보다 더 독하고 매운 향이었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더니 갈아낸 가루를 작은 종이에 싸서 품속에 넣고는 급히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몸을 숨겨 사내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가 사랑방 옆에 딸린 작은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달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가 조금 흘려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손가락 끝으로 그 가루를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코를 찌르는 듯한 독한 향기에 머리가 어지러질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약이 아니다. 사람을 해치는 독이다. 달래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자는 선비의 몸을 보신시킨다는 명목으로 독을 조금씩 먹여 서서히 병들어 죽게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선비에게 더욱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특별히 구한 귀한 약초로 탕을 끓여 올리겠습니다. 이 탕을 드시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회춘하실 것입니다. 선비는 기뻐하며 자네 정성이 지극하네. 내 평생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큰 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달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선비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탕약은 제가 끓이겠습니다. 손님께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정색을 하며 달래를 막아섰습니다. 이 약은 끓이는 법이 까다로워 여자나 아랫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다. 물의 양과 불의 세기를 내가 직접 조절해야 하니 너는 물러가 있거라. 사내의 완강한 태도에 선비도 거들었습니다. 달래야, 김진사 조카가 하는 대로 두어라.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지 않겠느냐. 선비의 말에 달래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부엌 근처를 서성이며 사내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사내는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부엌 틈새로는 기괴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달래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노마님의 경고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주인 밥상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오후가 되자 사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사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래는 그 뒤를 따르며 약탕기 속에 검붉은 액체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한 그릇의 액체 속에
선비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저 약을 드시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상을 펴고 앉아 사내가 따라주는 탕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색깔이 아주 진하구먼. 냄새도 독특하고 선비가 탕약 그릇을 입가로 가져가려 하자 달래는 저도 모르게 나으리 하고 소리쳤습니다. 선비와 사내가 동시에 달래를 쳐다보았습니다. 선비는 놀란 눈으로 왜 그러느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달래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저 탕약이 너무 뜨거우니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천장을 대실까 걱정되어 그럽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내는 달래를 매섭게 노려보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가 있거라. 약은 뜨거울 때 마셔야 기운이 도는 법이다.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선비는 허허. 아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니 나무라지 말게. 알겠다. 조금 식혔다. 마시마. 하며 그릇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불만스런 표정으로 달래를 밖으로 내쫓으려 했고 달래는 쫓겨나면서도 선비의 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이며 어떻게든 저 사내의 정체를 밝히고 선비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고 대나무 숲은 스산한 바람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그때 달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돛돌 아래 숨겨져 있던 은수저였습니다. 선비가 평소 식사 때 쓰시는 은수저가 아니라 사내가 몰래 가지고 다니던 짐 보따리 속에서 본 듯한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달래는 그 은수저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수저 끝부분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에 닿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달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내가 탕약을 끓이면서 맛을 보거나 적기 위해 이 은수저를 썼다가 색이 변하자 놀라서 몰래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내가 독을 썼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달래는 변색된 은수저를 품에 꼭 안고 다시 사랑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내에게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달래가 마루 위로 올라설 때 방 안에서는 사내가 다시 선비에게 탕약을 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드시기 딱 좋은 온도가 되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달래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를 하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사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약 한 첩이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실 겁니다.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될 테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제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1초라도 지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비록 미천한 몸이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으리를 해하려는 자를 막겠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의 낙엽들이 회오리치듯 날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마침내 차가운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선비의 집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눈동자는 결의로 빛났고 그녀는 마침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달래는 흠뻑 젖은 모습으로 문지방을 넘어서며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비는 약 그릇을 입에 대려다 멈칫하며 놀란 눈으로 달래를 바라보았고 사내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천한 것이 감히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 불쑥 들어와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네가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사내의 호통 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달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선비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십시오. 평소 아랫사람 교육을 어찌 시키셨기에 계집종이 손님 앞에서 이리도 무례하게 군단 말입니까? 제가 가져온 귀한 약재를 독이라 모함하다니. 이는 저를 능멸하는 것이자 곧 제 숙부님이신 박대감님을 욕보이는 처사입니다. 사내의 말은 논리 정연하고 위엄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달래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달래가 평소 예의 바르고 신중한 아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돌발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의 조카이자 귀한 손님인 사내의 체면을 구긴 것 또한 사실이라. 선비의 입장은 난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달래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달래야, 네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다만 이분은 내 벗에 피부치시다. 어찌 나를 해하려 하겠느냐. 물러가거라. 어서. 선비의 목소리에는 엄격함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자는 나으리의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는 약초가 아니라 썩은 내였고 저자가 몰래 버린 것을 제가 주워 왔습니다. 달래는 품속에서 검게 변한 은수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선비 앞에 내밀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은수저의 끝부분은 마치 먹물을 찍은 듯 새까맣게 변해 있어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은수저와 사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독에 닿았을 때 변하는 색이 아니냐. 선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잘 믿는 선비라 해도 눈앞에 드러난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밖에서는 거센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교활한 빛을 띠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달래가 내민 은수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총구석 계집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수저는 제가 버린 것이 맞습니다만 독 때문이 아니라 낡고 녹이 슬어 더러워서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계집이 제 물건을 훔쳐다가 닦지도 않고 가져와서 모함하는 꼴을 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며칠 전 부엌 정리가 엉망이라고 꾸짖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연극을 꾸민 모양입니다. 사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달래를 도둑이자 주인과 손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간악한 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달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수저는 탕약을 젓다가 색이 변하자 저자가 놀라서 아궁이 재 속에 숨겨둔 것을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달래의 말을 싹둑 자르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감히 양반의 말에 토를 다느냐. 어르신, 이 약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이 계집의 방해 공작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서 드시지요. 제가 제 목숨과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보증합니다. 사내는 선비에게 탕약 그릇을 다시 들이밀며 재촉했습니다. 선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은수저는 분명 수상쩍었지만 사내의 당당한 태도와 가문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선비로서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 독을 쓴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네 말이 맞겠지. 설마 자네가 나를 해할 리가 있겠는가. 내 종이 과민하여 실수를 한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하게. 라고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약그릇을 잡았습니다. 선비는 달래를 향해 물러가 있으래도 내 나중에 너를 따로 부르마. 라고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달래는 절망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교묘한 거짓말로 진실을 덮는 저 악한 자 앞에서 자신의 말은 그저 힘없는 종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선비가 약그릇을 들어 입술에 가져가는 순간 달래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 선비가 베풀어준 은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 잃은 자신을 거두어준 일, 그를 가르쳐준 일, 추운 겨울밤 따뜻한 윗목을 내어주던 일. 그 모든 기억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은혜를 갚을 기회는 없다. 나으리가 돌아가시면 나 또한 살 이유가 없다. 순간 달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선비의 손에 들린 약 그릇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됩니다. 나으리 달래가 선비의 손목을 잡자 약 그릇이 심하게 흔들리며 검붉은 탕약이 방바닥에 튀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소리쳤고 사내는 저 미친년이 기어이 이를 치는구나 하며 달래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으로 약 그릇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선비와 사내를 번갈아 쏘아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믿지 못하시니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이 약이 진짜 보약이라면 천한종이 주인의 귀한 음식을 탐한 죄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것이 독이라면 제 목숨 하나로 나으리의 귀하신 목숨을 구하는 것이니 여한이 없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선비가 말릴 틈도 없이 달래는 약 그릇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사내가 기겁을 하며 안 돼 마시지 마라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달래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꺽,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뜨거운 불덩이 같았고 위장에 닿자마자 마치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의 맛이었습니다. 달래는 빈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검은 약물이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선비는 너무나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달래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사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달래가 당장 죽어버리기를,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묻히기를 바라는 눈치였으나 동시에 일이 커졌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달래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신음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독 기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래는 고통 속에서도 선비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나으리,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건강하셔야. 그러나 말을 끝맺기도 전에 달래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저고리가 붉게 물들고 방바닥에도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선비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달래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래야, 달래야, 이 미련한 것아. 어찌 이런 짓을 했느냐. 선비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달래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옷자락도 달래의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선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은 탓에 자식 같은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내는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이건 사고야. 지가 미쳐서 마신 거야. 내 탓이 아니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슬금슬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는 달래를 아는 채 고개를 돌려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은 마치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내 놈이 정녕 사람이냐. 내 오늘 너를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선비의 호통에 사내는 기겁을 하고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마당의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컹컹 누렁이가 빗속을 뚫고 달려들어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평소 순하디 순하던 누렁이도 주인의 분노와 집안의 비극을 감지한 듯 사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개가 사내는 발길질을 하며 개를 떼어내려 했지만 누렁이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선비의 통곡 소리와 개의 짖는 소리, 빗소리가 뒤섞여 처절한 밤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선비는 달래의 등을 두드리며 어떻게든 토하게 하려 했습니다. 달래야, 정신 차려라. 제발 눈을 뜨거라. 내가 잘못했다. 너를 믿지 못한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 다오. 선비의 손은 피범벅이 되었고 달래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선비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나으리 품이 참 따뜻하구나. 이제 나으리는 사셨어. 다행이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선비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마을 뒷산 깊은 곳에서는 횃불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라님께서 경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소수의 호위 무사만을 대동하고 사냥 겸 자맹을 나오셨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산속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던 임금은 산 아래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나. 비명과 짐승 소리가 섞여 들리니 민가에 변고가 생긴 듯하다. 임금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호위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호위대장이 빗속을 뚫고 정찰을 다녀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산 아래 외따로 떨어진 기와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곳은 예전 조정에서 물러난 이 진사라는 선비가 사는 곳이라 합니다. 임금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진사라면 내가 평소 흠모하던 그 청렴한 선비가 아니더냐. 내 그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집에 변고라니 당장 가보아야겠다. 신하들은 비가 오고 밤이 깊어 위험하다며 만류했으나 임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고 어찌 왕이라 하겠느냐. 더구나 충신의 집에 일이 생겼다는데 지체할 수 없다. 임금은 급히 말을 준비시키고 마침 수행 중이던 어이를 불렀습니다. 자네도 서둘러 채비를 하게. 위급한 환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이는 약통을 챙겨들고 임금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빗줄기를 뚫으며 왕의 행렬이 산길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진흙탕을 튀기며 긴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제발 늦지 않아야 할 텐데. 이 진사, 조금만 버티시게. 선비의 집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내와 누렁이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선비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선비는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착한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차라리 늙은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가 빗줄기를 타고 하늘에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가 지진이 난 듯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찢고 선비의 집 담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비에 젖은 용포를 입은 임금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진사 무슨 일인가? 임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마당에서 뒹굴던 사내는 혼비백산하여 얼어붙었고 누렁이도 짖기를 멈추고 엎드렸습니다. 선비는 임금의 목소리를 듣고도 일어날 힘이 없어 달래를 안은 채 방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전하, 전하, 이 아이를,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선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피맺혀 있었습니다. 임금은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종과 오열하는 선비,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깨진 그릇들. 상황을 짐작한 임금은 즉시 어이에게 명했습니다. 무엇 하느냐? 당장 들어가서 저 아이를 살려내라. 내 명이니라. 어이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달래의 맥을 짚고 눈을 까뒤집어 상태를 살폈습니다. 독이 이미 오장에 퍼졌습니다. 일각이 급합니다. 어이는 침통을 열고 굵은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방 안. 임금도 선비도 숨을 죽이고 어이의 손끝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래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거리는 가운데 밤은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이의 침 한 방이 저승 문턱에 선 달래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모두의 간절함이 한데 모여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호위 무사들은 도망치려던 사내를 포박하여 꿇어앉혔습니다. 사내는 임금의 행차에 넋이 나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렸지만 이제 선비의 집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구원의 손길.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감동한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선비는 달래의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달래야, 임금님께서 오셨다.
최고의 의원이 왔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어이의 손놀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달래의 인중과 손끝, 발끝의 혈자리에 굵은 침을 꽂아 막힌 기운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꽂힐 때마다 달래의 몸이 움찔거리며 반응을 보였고, 그때마다 지켜보는 선비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이는 침착한 목소리로 독기운이 심장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방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오직 빗소리만이 이들의 초조함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달래의 손을 잡고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어이는 미리 준비해온 해독 약물을 달래의 입을 벌려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달래가 약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려 하자 어이는 이 약이 들어가야 독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고개를 좀 받쳐주십시오. 라고 다급히 요청했습니다. 선비는 얼른 달래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고 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목을 쓸어내렸습니다. 달래야, 쓰더라도 삼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선비의 간절한 목소리가 닿았는지 달래의 목을 대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약물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희망의 종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이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달래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듯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달래가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어이는 미리 준비한 대야를 받쳐들었고 달래는 마침내 시커먼 액체를 왈칵 토해냈습니다. 그 액체에서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했는데 이는 뱃속에 퍼졌던 독이 빠져나오는 증거였습니다. 선비는 그 끔찍한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래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래. 잘한다. 다 토해내거라. 나쁜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한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검은 액체가 대야를 가득 채울 때까지 구역질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달래는 탈진한 듯 다시 선비의 무릎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리 창백하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끊어질 듯 가늘었던 숨소리도 한결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어이는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 독한 기운을 다 토해냈으니 며칠 요양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미천한 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비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지난 시간의 공포가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방 안의 상황이 정리되자 임금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어느새 잦아들어 부슬비로 변해 있었지만 마당은 진흙탕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호위 무사들에게 결박당한 사내가 빗물과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임금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자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임금은 사내 앞을 천천히 거닐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죄 없는 선비를 해하려 했느냐? 네 입으로 털어놓지 않는다면 내 너를 국문하여 뼈와 살을 분리할 것이다. 사내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버티려 했으나 호위 대장이 칼자루에 손을 대자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조정의 김 참판댁에서 보낸 자객이 옵니다. 이 진사 어르신이 다시 등용되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병사한 것으로 꾸미라 하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내의 자백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방문을 열고 나오다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조정, 그리고 동료라 여겼던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분노하여 사내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충신을 모함하는 것도 모자라 암투를 벌여 목숨까지 뺏으려 하다니 조정의 이런 썩은 무리가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냐.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의 죄를 묻고 한양으로 돌아가 그 배우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임금은 호위대장에게 명하여 사내를 당장 압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자를 끌고 가서 옥에 가두라. 내 친히 국문할 것이다. 무사들은 사내를 짐짝처럼 말에 실어 끌고 나갔습니다. 사내의 애원 소리가 밤공기 속으로 멀어지자 선비의 집은 비로소 그들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나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도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은 새벽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선비는 마당으로 내려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어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그로 인해 전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집안을 소란케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옵니다. 선비는 고개를 땅에 박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딸 같은 달래가 죽을 뻔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 선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이 진사, 자네의 잘못이 아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죄는 그 믿음을 이용한 간악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네는 훌륭한 사람을 곁에 두었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인을 구하려는 저 여종의 충심은 벼슬아치들의 100마디 말보다 값진 것이다. 임금의 말에 선비는 감격하여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비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들린 말발굽 소리와 비명 소리에 무슨 큰 병고가 생긴 줄 알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있는 늠름한 호위 무사들과 번쩍이는 용포를 입은 임금을 보고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촌장 어른이 대표로 나서서 땅에 엎드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엎드려 상감마마 만세를 외쳤습니다. 임금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일으키며 밤새 놀라게 하여 미안하오. 이제 나쁜 무리는 물러갔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시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황을 전해 듣고는 가짜 친척 행세를 하던 사내에게 속은 것을 분해하면서도 달래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아낙네들은 걷어붙이고 나서서 엉망이 된 부엌과 마당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로 얼룩진 마루를 닦아내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밤새 공포에 떨었을 선비와 달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달래가 깨어나면 먹을 미음부터 끓여야 해.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잣죽이 최고지. 이웃집 할머니는 집에서 귀한 잣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집은 금세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달래가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가 옆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던 선비를 발견하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으리. 선비는 깜짝 놀라 달래의 손을 잡으며 달래야 정신이 드느냐, 내가 보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달래는 희미하게 웃으며 네, 보입니다. 나으리.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선비는 달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나를 살렸다. 네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선비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인은 달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피고는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독기운은 다 빠져나갔고 기력만 보충하면 예전처럼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임금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선비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진사, 나는 이제 환궁해야겠다. 밤새 자리를 비웠으니 조정의 일이 걱정되는구나. 하지만 내 약속하마. 자네를 해하려던 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며 자네가 이곳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 두겠네. 임금은 선비의 어깨를 두드리며 굳은 약속을 남겼습니다. 선비는 임금을 대문 밖까지 배웅하며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하,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임금은 말에 올라타며 선비와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임금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며 밤새 겪은 악몽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젖은 땅은 햇볕에 마르고 있었고 대나무 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평화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마을 안악들이 끓인 고소한 잣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르신, 시장하실 텐데 한술 뜨세요. 달래목도 남겨두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반에 죽을 담아내왔습니다. 선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방 문을 열어두고 달래가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달래의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비는 붓을 들어 임금께 올릴 상소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일과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간신들의 횡포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뼈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달래의 충심을 기리는 글도 함께 적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나 그 마음은 군자보다 고귀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비의 분놀림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의 누렁이도 지쳤는지 갯마루 밑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붓을 놓고 마루로 나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그놈을 놓칠 뻔했구나. 누렁이는 잠결에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사내의 흔적들은 마을 청년들이 싹 치워버렸고 찢어진 창호지도 새 것으로 발라져 집은 예전의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해질 무렵 달래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부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누워있지 않고 어딜 나오느냐. 달래는 머쓱하게 웃으며 나으리 저녁상을 받으려야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사흘간은 부엌 출입 금지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다 챙겨주시기로 했으니 너는 그저 먹고 자고 쉬는 게 일이다. 알겠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달래는 선비의 호통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나으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맨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해가 지고 있지만 오늘의 노을은 어제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세상은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장독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선비의 따뜻한 눈빛까지. 달래는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와 달래는 사랑방에 마주 앉아 마을 사람들이 차려준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선비는 달래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많이 먹거라. 그래야 피가 다시 생긴다. 라고 챙겨주었습니다. 달래는 밥을 먹으며 문득 낮에 임금님이 다녀가신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임금님께서 저를 위해 어디까지 데려오신 겁니까?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네 충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임금님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이다.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가 인정한 충신이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달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평화로운 밤이 찾아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선비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다시 찾은 일상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은 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골 마을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사댁을 감싸고 도는 바람은 살을 내는 추위가 아니라 무근해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해의 복을 불러오는 청량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사건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선비의 집은 충심과 의리 그리고 하늘이 보살피는 집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가지 끝에 매달린 몇 개의 까치밥은 붉은 보석처럼 빛나며 긴 겨울을 나는 산새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침마다 마당을 거닐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하얀 입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비를 해하려 했던 사내와 그 배후 세력들이 모두 일망타진되어 엄한 벌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고 조정은 다시금 기강을 바로잡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서는 인편을 통해 이 진사댁의 귀한 약재와 비단 그리고 쌀가만 일을 하사하셨습니다. 내 그대의 고든 절개와 여종의 깊은 충심을 잊지 못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나라고 작은 정성을 보낸다. 라는 임금님의 친필서신을 받은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선비의 집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님이 인정하신 집안이라는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어이의 처방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색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독을 이겨낸 그녀의 몸은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졌고 눈빛은 전보다 더 깊고 맑아졌습니다. 마을 장터에 달래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아이고, 충신 아가씨 오셨네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덤으로 사과나 배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칭찬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신이 주인 어르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부엌대기가 아니라 이 집안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선비의 수양딸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고요함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은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마당의 누렁이 집 위에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선비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흩어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눈이 이리 많이 오니 내년 농사는 풍년이겠구나. 선비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가을의 악몽은 하얀 눈 속에 묻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고 오직 눈앞의 평화로운 풍경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달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온 기념으로 선비가 가장 좋아하시는 만두전골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얇게 민만두피에 다진 고기와 두부, 숙주나물을 꽉 채워 넣어 빚은 만두는 달래의 야무진 손끝에서 예쁜 반달 모양으로 탄생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사골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궁이 속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는 마치 겨울밤의 이야기 소리처럼 정겨웠고 부엌 안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달래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나으리가 맛있게 드실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선비는 달래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를 들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종이 밥 짓는 소리로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생명의 소리이자 행복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권력에 취해 한양에 계속 머물렀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과 진실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온함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욕심 없이 자연과 벗하며 달래를 자식처럼 돌보며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달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전골을 큰 뚝배기에 담아 사랑방으로 날랐습니다. 소반 위에는 갓 담근 김장김치와 시원한 동치미도 함께 올랐습니다. 선비는 상을 받으며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구나. 눈 오는 날에 만두 전골이라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선비는 달래에게 너도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같이 앉아 먹거라. 오늘은 날도 춥고 하니 겸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달래는 선비의 진심 어린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수저를 들고 상머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국물을 떠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으리, 이 만두는 작년에 말려둔 시래기를 넣어서 더 구수할 것입니다. 달래가 말하자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아주 일품이구나. 내 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나중에 시집 가면 신랑이 아주 좋아하겠어. 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달래는 저는 시집 안 가고 평생 나으리 모시고 살 겁니다.
하고 새초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선비는 껄껄 웃으며 그래. 그래. 네가 있어 이 늙은이가 외롭지 않구나. 하지만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언제든 보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고 밖의 추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비는 서랍에서 고이 간직해온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달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품이다. 원래는 며느리에게 주려 했던 것인데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네가 딸이나 다름없어 주는 것이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 정도는 약소하다만 내 마음이니 받아주렴. 달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선비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옷가락지는 달래의 거친 손가락에 끼워졌고 영롱한 초록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주종 관계를 넘어선 가족으로서의 정표와도 같았습니다. 눈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아픈 기억들을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선비와 달래는 방문을 열고 앉아 하얗게 변해가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누렁이도 밥을 배불리 먹고 갯마루 밑 따뜻한 집 더미 위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달래야, 저 눈이 녹으면 봄이 오겠지. 봄이 오면 우리 집 뒤뜰에 매화 나무를 한 그루 심자꾸나.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니 너의 충심과 닮았지 않느냐. 선비의 말에 달래는 환하게 웃으며 네, 나으리 아주 예쁜 홍매화로 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달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그날 밤 달래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선비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달래의 귀를 간지럽혔고 아궁이에 옮기는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달래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지만 이 행복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 억지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달래가 안쓰러워 이제 그만 가서 쉬거라. 내일 아침 눈 치우려면 힘을 아껴야지. 하며 자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달래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선비는 다시 한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같았습니다. 선비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빛 때문에 은은하게 밝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벼슬길에서의 영광과 좌절, 낙향 후의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그 모든 파도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지켜준 것은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비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 밖을 보니 온 세상이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운치 있어 보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벌써 누군가가 부지런히 눈을 쓸어놓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래가 끓이는 구수한 숭늉 냄새가 났고 누렁이는 눈밭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지저댔습니다. 선비는 옷을 챙겨 입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지만 상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으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달래가 부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볼은 추위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래, 잘 잤다.
네 덕분에 아주 푹 잤구나. 선비는 마당으로 내려가 눈을 뭉쳐 누렁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눈 뭉치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며 선비와 달래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는 없었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눈을 치우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사 어르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고립될까 걱정했는데 길이 뚫려 다행입니다. 이웃집 장정들이 선빈의 집 앞 눈까지 말끔하게 치워주었습니다. 선비는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달래에게 떡과 따뜻한 차를 내오게 하여 대접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호호 불어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지만 우리 마을은 이 진사댁 덕분에 마음만은 훈훈합니다. 촌장 어른의 덕담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겨울, 선비의 집 사랑방은 마을 서당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집안에는 더욱 활기가 돌았습니다. 달래는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만드느라 바빴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아이들에게 글자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달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충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비와 달래가 약속했던 매화나무는 뒤뜰 양지 바른 곳에 심어졌고 따스한 봄볕을 받아 작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붉은 홍매화는 선비의 집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비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앉아 시를 읊었고 달래는 그 옆에서 바느질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날리면 달래의 머리 위에도 선비의 책 위에도 꽃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께서 다시 한번 미행으로 선비의 집을 찾으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선비의 대문 앞에 귀한 술 한 병과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고 쓰인 족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그 족자를 사랑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평생 임금님의 은혜를 기리며 살았습니다. 달래 역시 선비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늙어갔습니다. 선비의 집 우물물은 여전히 맑고 시원했으며 대나무 숲은 변함없이 푸른 잎을 자랑하며 그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선비의 밥상에 독이 든 것을 알고 대신 먹어 주인을 구한 여종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준 어진 선비와 임금님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기와집 뒤뜰에 아름드리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매화나무가 흔들리며 마치 달래의 목소리처럼 속삭인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은 하늘이 반드시 돕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창밖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선비와 달래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내리는 눈 속에 묻어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청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맑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